서연이는 그냥 돈 내는 기계일 뿐이야. 걘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저는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은 제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가 태어났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8입니다. 서울이라는 빽빽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이고 또 며느리입니다. 제 삶도 본래는 그렇게 조용하고 무던하게 흘러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열리던 바로 그날 저는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연회장 안은 값비싼 향수 냄새와 고급 음식 냄새, 그리고 거짓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작은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났지만 제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축하의 말들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미 활시위처럼 팽팽해진 제 마음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제 옆에서 굳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제 팔을 툭 치며 웃으라고, 기쁜 척이라도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시어머니, 김영애 여사님은 봉황이 수노인 짙은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무척이나 고아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분의 손을 잡고 한껏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셨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전부 우리 아들 민준이랑 며느리가 차려준 효도상이야.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한번 자랑하고 싶다니까. 기어코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열어주지 뭐야? 저는 들었습니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잔치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마저 자리를 뜰 무렵 검은 정장을 입은 지배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짙은 갈색 가죽 커버에 쌓인 서류철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 계산서입니다. 총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지만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선 민준 씨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산서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우리 쪽으로 턱짓을 하며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계산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내, 모든 서름. 지난 수년간의 그것들이 바로 이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가로막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본 뒤 지배인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찰나의 순간 공간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잔잔한 음악마저 길을 잃은 듯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폭발적인 순간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잔치가 열리기 한 달 전 어느 주말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꼿꼿이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아가씨 미연 씨까지 모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도 있으신가?
하는 생각에 저도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다음 달이 내 칠순인 건 다들 알지? 내가 알아보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더구나. 어머니가 꺼내놓은 것은 강남에 있는 그 5성급 호텔의 연회장 안내 책자였습니다. 화려한 사진과 빽빽한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잔치는 조촐하게 가족들끼리 식사만 해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세상의 칠순을 누가 그렇게 초라하게 하니? 내 친구 박서방네 어머니는 작년에 신라호텔에서 했다더라. 최서방네는 롯데호텔에서 했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칠순 잔치를 식당에서 하니?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박서방, 최서방. 어머니의 입에서는 늘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마치 우리 부부가 따라야 할 정답인 것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한참 남아 있었고 빠듯한 살림의 호텔 연회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머니, 호텔은 너무 부담이 커서요. 요즘은 괜찮은 한정식 집도 많고. 부담? 장남인 민준이가 있는데 뭐가 부담이야? 평생 고생한 어미 칠순 잔치 한 번 근사하게 차려주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니?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민준 씨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내가 알아서 해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안 된다고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손을 슬쩍 잡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평생 소원이신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응. 그리고는 제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 그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저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가씨와 조잘거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 명단은 내가 대충 정리해놨다. 내 오빠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부르면 한 400명은 좋게 되겠어. 저는 무심코 듣다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습니다. 아, 사돈 어른들. 일부러 뺐다.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고급 호텔에 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오시면 뭘 아시겠니? 옷차림도 그렇고 괜히 오셔서 불편해하시기만 할 거다. 사돈어른들 생각해서 내가 배려한 거야? 나중에 따로 식사 한번 대접하면 되지. 배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분들의 땀과 희생이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촌스럽고 불편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10년간 며느리로서 억지로 이어왔던 마지막 끈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배려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습니다. 돈 문제는 차라리 나았습니다. 노력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그 노골적인 무시는 제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는 아버지, 최현우 씨, 거칠어진 손마디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던 분, 새벽같이 일어나 장에 나갈 채소를 다듬으시던 어머니, 이은숙 씨, 당신은 달아빠진 옷을 입으면서도 서울 올라가는 제 손에는 늘 두둑한 용돈 봉투를 쥐어주시던 분.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당신들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사돈의 칠순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존재였을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민준 씨의 고른 숨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침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잘 지내냐? 네, 엄마. 잘 지내죠. 엄마는요? 나야 뭐, 똑같지. 아버지는 어제 허리가 좀 쑤신다더니 오늘은 또 밭에 나가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한참 안부를 묻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참, 서연아. 안사돈어른 칠순잔치가 다음 달이라고 했지? 서울 올라갈 때 입을 옷이라도 한 벌 사야 할 텐데. 아버지는 그냥 있는 거 입고 가자고 성하네. 그래도 되겠냐? 어머니의 순진한 물음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실을 꾹꾹 눌러 삼키며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잔치가 갑자기 취소됐어요. 그냥 가족끼리 밥만 먹기로 했대요. 멀리서 오실 거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투른 거짓말로 저는 제 부모님의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으셨어. 촌스럽고 창피해서라고. 당신도 알고 있었어? 민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거야. 그냥 생각이 짧으셨던 거겠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꼭 오시게 할게. 응.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눈치를 살피며 그 일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침묵 또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상처를 이해해줄 사람도, 제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직접 싸워야 한다고. 더 이상 남편의 등 뒤에 숨어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겠다고. 보이지 않는 상처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진솔하게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내 편이라고 믿었던 가족 안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아픔을 가장 가까운 배우자조차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때로는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민준 씨에게 매달리지도 시어머니께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마 포기 혹은 수능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은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잔치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칠순 잔치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복을 고르러 가실 때도 군소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 벌의 한복 앞에서 고민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가장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붉은색 한복을 골라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인공은 어머니시니까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리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에는 제가 직접 어머니의 화장을 도와드리고 머리를 빗어드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누가 보아도 더할 나위 없이 살가운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내야. 결국엔 다 이해해주는구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건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 미소 뒤에, 제 침묵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저는 시어머니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술잔을 채워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제 눈은 시어머니의 입과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미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비꼬듯 말했습니다. 새언니, 좋겠네.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이런 데도 와보고. 새언니는 정말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저는 그저 옅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감사 인사 속에 제 부모님, 즉 사돈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저와 민준 씨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평생 고생한 어미를 위해 마련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효심 깊은 아들 며느리를 뒀으니 제가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핸드백 속에 넣어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 무리로 돌아가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조용히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연회장 구석으로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 조심하며 명령하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1. 서연아. 이따가 지배인이 계산서 가지고 나오면 내가 알아서 조용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거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괜히 소란 피워서 내체면 깎는 일 없도록 해,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결심이, 제 계획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온화하고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이제 곧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돌아갔고 텅 비어가는 연회장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아가씨,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이 남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침에 보았던 그 지배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가죽 결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주인공의 위험을 잃지 않으려는 듯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배인은 시어머니 앞에 멈춰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잔치는 즐거우셨습니까? 계산서 총액은 8천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좌 이체로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서 있던 남편 민준 씨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그녀는 저와 민준 씨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계산할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계획대로요. 저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시선과 의아해하는 친척들의 시선, 그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먼저 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네. 지배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잔치 계약서에 서명하신 분은 시어머니십니다. 그러니 계산은 당연히 시어머니와 하셔야지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스러움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사람들 앞에서 감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를 망신시켜?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저는 그 광경을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텅 빈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조차 초대받지 못하는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에 며느리가 무슨 자격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모든 기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이내 수치심으로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남아있던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시어머니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그 체면이라는 성이 바로 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호텔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시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 옆자리에서 분을 사귀지 못해 색색거리는 시어머니의 숨소리, 그리고 뒷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한숨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어떤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억눌려 있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집안에 어떻게 들였는데,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침묵이 시어머니의 분노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말해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너희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사돈한테 밥 한 번 얻어먹은 적 없어도 며느리랍시고 데리고 살았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근본 없는 것.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에 상처받기엔 제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구는 것이 시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이 쏟아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남편,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그 누구도 시어머니께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서연이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제 앞을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작은 반항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더 큰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꼴 보기 싫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런 불효막심한 며느리 더는 못 본다. 저 돈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는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거칠게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제 밥그릇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저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다는 것을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붙일 수 없을 만큼 깊고 거대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시간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저를 핥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와 갈비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가씨의 앞에만 놓였습니다. 제 앞에는 텅 빈 접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뱃속의 허기보다 마음의 허기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인지, 당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요. 곧 큰아버지에게서, 고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저와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며 저희를 철없는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제가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나가서 살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차마 먼저 꺼내지 못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 하루라도 더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좁은 옥탑방이라도 괜찮아. 아니,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당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할게. 내가 당신 지켜줄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미안함과 서운함, 그리고 앞으로의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 저희는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널찍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낡고 좁은 빌라들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을 보기도 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는 옥탑방을 보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우리만의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다음 달에 분가하겠습니다. 식탁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당신의 말 한마디 거역한 적 없던 착한 아들이 감히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여우 같은 게 너를 홀리기라도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제 결정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진솔하게 저희는 그렇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를 기다리는 것이 거센 비바람일지 아니면 잔잔한 평온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겠어요? 이 길고 힘든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눈물겨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저희가 새로 얻은 보금자리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만 겨우 보이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늘 어두컴컴했고 장마철에는 벽지에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배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도 아가씨의 비아냥거림도 없는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희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으로 옷에 단추를 달았습니다. 제 손은 퉁퉁 붓고 바늘에 찔려 피가 나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만했습니다. 민준 씨도 회사 일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며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지친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흘리는 땀은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체면이나 집안의 허울을 위한 헛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좁은 부엌에 마주 앉아 끓인 라면에 김치 하나를 넣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전라도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오셨습니다. 좁고 눅눅한 저희 집을 둘러보시는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서연아, 고생이 많다. 그래도 시집살이에 마음고생하는 것보다야 100번 낫다. 힘내라. 아버지랑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아버지는 말없이 직접 농사지은 쌀과 고추장, 된장을 부엌 한켠에 차곡차곡 쌓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등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지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잔뜩 날이 선 얼굴의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이것 좀 봐라. 봉투 안에는 호텔에서 온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치 비용 8천만 원을 속히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차가운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망신이냐. 당장 이 돈 해결하지 못해? 어머니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 씨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돈, 저희는 해결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어머니께서 버리신 일이니 어머니께서 책임지세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저희 인생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서늘한 거절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가 나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과거로부터 온 마지막 짐을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호텔 측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 부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아침,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남편의 손에서는 차가운 땀이 느껴졌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저희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시어머니와 그 곁을 지키는 시아버지, 그리고 잔뜩 날이 선 표정의 아가씨. 저희 친정 부모님, 최현우 씨와 이은숙 씨도 멀리 전라도에서 올라와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두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한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서로의 삶을 증언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딱딱한 공기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판사는 모든 이에게 엄숙함을 요구했습니다. 호텔 측 변호사가 일어나 계약서와 내용 증명 같은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 김영애 여사에게 채무 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료하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께 직접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은 아들 내외가 효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내외가 어미를 위해 기꺼이 잔치를 열어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모두 민준이와 서연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제가 체면을 차린 것뿐입니다. 그 순간 판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참고인 이서연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잔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감정을 싣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잔치를 결정했는지, 제 부모님이 왜 초대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는지에 대해서요. 증거로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물 목록에는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우리 아들 내외가 해주는 효도 잔치라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편, 박민준 씨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증인석에 서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아, 이 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어머니와 눈을 맞추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제 아내와 제 인생을 거짓과 부당함 속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께 있습니다. 남편은 말을 마친 뒤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정해야만 했던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 최현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변호사의 말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제 딸은 그동안 이 집안에서 참 많은 서름을 견뎌왔습니다. 친정 부모인 저희가 딸의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의 그 비참함을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 딸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부당함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 제 딸의 억울함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친정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렇게 단호하게 나서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저 남들 앞에서 한번 떳떳해보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그녀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그 단단했던 자존심의 벽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사는 피고 김영애 여사에게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편 복도 끝 시어머니가 벤치에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곁에서 울며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부서져 버린 가족의 쓸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은 8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자랑으로 여기셨던 작은 상가 건물을 처분하셔야 했습니다. 평생을 지배해온 체면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큰 소리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겼지만 승자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저 부서진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통쾌해하기에는 저 역시 그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민준 씨와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반지하방 보증금을 빼서 마련한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 빚 갚는데 보태세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돈 봉투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차가운 봉투 위로 어머니의 희미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아가씨 미연 씨가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그동안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새언니가 그때 엄마를 끝까지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몰라요. 아가씨의 서툰 사과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주 작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작은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하고 무거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전과 다른 풍경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직접 소박한 명절 음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갈비찜 대신 담백한 나물과 묵국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상은 단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정리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나물 반찬을 집어주시며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그 말,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에 지난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 역시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마음의 짐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듯한 알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용서한다는 말 대신 조용히 일어나 밥솥에서 따뜻한 밥을 퍼 시어머니의 그릇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집어 그릇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지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족 말입니다. 그 후로 저희는 여전히 반지하에 삽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합니다. 저희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오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교훈입니다. 체면은 행복을 사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허울뿐인 명예는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진정한 명예는 화려한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 그리고 존중 속에 피어난다는 것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리 자식들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입니다. 효도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부당함에 눈 감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효도라는 것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삶, 비교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과 명예 같은 허상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용서 같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고 사람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제 마음에도 마침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연 씨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눈물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